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서 벼락과 우박, 소나기가 내리곤 했는데요. 이번 주말 17일에서 18일 동안은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찾아든다고 합니다. 강원 춘천이 34도, 전북 남원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에선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예보되어 온 엘니뇨 현상과 온난화가 맞물리면서 아직 6월인데요. 이렇게 이례적인 기온 상승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러시아, 멕시코, 영국 등 지구촌 곳곳에서도 지금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비슷합니다. 열사병 같은 온열 환자들, 늘어나는 전력 소비, 또 병원성 대장균인 식중독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야외 활동 조금 자제하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시고요.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전세 사기 관련한 새로운 소식과 6월 공공분양 뉴홈 사전 청약 소식, 그 뉴스 속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이달에도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이 청약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시차가 벌어지다 보니 수요를 분산하는 의미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 청약은 무엇일까요? 방금 오늘 방송 내용 소개해서 언급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뉴스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나요? 지난달 25일 경남 창녕에서 양파를 수확하던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양파 수확 중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창녕 지역 최고 기온은 30.2도였고요. 네. 사고가 발생한 오후 4시쯤에는 29.7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망자는 일이 힘들어서 잠시 그늘에 쉬던 중 쓰러졌고 같이 일하던 동료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심하면 앞선 사례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여름철 온열 질환자는 152명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23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온열 질환은 흔히들 떼약볕이 내리쬐는 옥외에서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내는 온열 질환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오늘의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오, 알쏭달쏭. 실내에서는 온열 질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내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태양볕이 직접 이렇게 내리쬐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또 반대로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면 또 열기가 이렇게 가둬져서 더 뜨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해 7월 1일 한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에 물건을 올리던 작업자 한 분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작업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30분쯤 뒤에 쓰러져 있는 이 작업자를 발견했지만 결국에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 물류센터 작업장은 실내였지만 작업자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건데요. 네. 기존에는 이 온열 질환 대책이 5개 작업자에게만 초점을 맞췄고 실내 작업자들은 관심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물류 노동자들이 실태를 알리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는데요.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5개 작업장에 대해서만 휴식 제공 의무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열사병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휴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 겁니다. 땡볕이 내리쬐지도 않는 실내 작업장에서 폭염이 웬 말이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실제 작업 현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물류센터 노동자가 실제로 측정한 작업장 온도는 새벽에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새벽에 35도요. 실내 네. 작업장인데 정말 네. 굉장한 열기인데 그럼 이렇게 뜨거운 실내 작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온열 질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내 작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바람, 물, 휴식입니다. 작업장 내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낀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6월부터 일시적 고온 현상이 예상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이렇게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도 산업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폭염과 싸울 겁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52조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폭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해당되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폭염 때문에 쓰러질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중에 특별히 좀 이 온열 질환에 좀 더 취약한 분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온열 질환 민감군과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 민감군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의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온열 질환은 앓았던 경력이 있거나 또는 고령자, 폭염 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작업 강도가 높은 작업은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을 말하는데요. 네. 건설 현장의 평틀, 철근, 콘크리트 타설, 용접 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무거운 물체를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삽질, 망치질, 톱질 등 공구 사용 작업 등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 네. 그중에서 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주의, 35도 이상이면 경고, 38도 이상이면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네. 기온이 아니고 체감 온도요. 네.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씩 휴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요. 무더위 시간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사이에는 5개의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씩 휴식이 권고되고요. 무더위 시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주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위험 단계에서는 매 시간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에는 재난안전관리 및 긴급조치 작업 이외의 5개 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온열질환 민감군은 5개 작업을 제한해야 하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도 온열 질환 주의해야겠지만 농촌이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일수록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게 그리고 가볍게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강한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특히 논, 밭 등 야외에서는 휴식을 자주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술이나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탈수를 유발하니까요. 네. 그리고 역류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를 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정도로 유지를 하고요. 환기에 굉장히 유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그쵸. 않도록 예.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일수록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가급적 익히거나 끓인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네, 온열 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거는 어렴풋이 이제 알겠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거 온열 질환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의심할 만한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낄 때, 그리고 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질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런 때 온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 주변 누군가가 발견했다면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도록, 누가 나를 체크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1조로 작업을 하거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일본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진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모두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은 고령자들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사망자의 80%가 이 온열 질환 사망자의 80%는 65세 이상이고 네. 실내 사망자 가운데 90%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기상협회는 열사병 제로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더위 수능 기간 이런 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더위 스트레스에 내성을 갖도록 폭염 기간 2주 정도 전부터 운동과 목욕을 통해서 땀을 내면서 미리부터 이제 몸을 더위에 적응시키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조치이긴 한데 일단은 근데 더울 때는 좀 시원한 곳을 찾아 대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해마다 여름이면 어르신들이 은행으로 에어컨 쐬러 가신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요. 각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경로당 이런 곳들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 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검색할 수 있고요. 네이버, 다음 이런 그 모바일 포털을 통해서도 무더위 쉼터를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가까운 곳에 무더위 쉼터를 안내해 줍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검색을 잘 못하실 테니까 혹시나 이제 주변에 있으면 알려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 저희 가면 쉴 수 있습니다.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고가 옥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봤고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관련한 뉴스나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등과 관련한 뉴스에서 2030 세대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살펴보면서 이 세대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해자가 2030 세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 1월 8일부터 네. 그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작년 7월부터 전세 사기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차에 나눠서 거의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약 1,300여 건 정도의 전세 사기 관련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자들 중에서 20대, 30대가 전체 61%예요. 61%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다세대 빌라 이런 유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올 하반기에 더 심각할 것으로 보는 게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네. 연간으로는 네. 약 250만 호 정도의 그 임대차 계약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한은에서 올해 4월 기준으로 추산을 한 것은 102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이 역전세 환경이고, 그리고 역전세의 평균 금액은 현재는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실거래가 지수로 비교해 보면은 전세 실거래가 지수가 있으니까요. 현재는 하락률이 한 4% 정도 되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하락률이 약 10%를 넘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역전세 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100만 채에 1억 원을 곱하면은 그게 1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아파트 역전세가 있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금액을 되돌려 주려고 약 4조 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을 했는데 받아서 대출 받아 돌려줬는데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호 기재부 총리 주관으로 뭐 특례 역전세 론이라던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특례 역전세 론이라는 이름이 될지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전세를 막기 위한 대출을 추가적으로 융통해야 될 정도로 아파트에도 역전세 환경이 하반기에는 좀 심각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올 하반기가? 네, 그게 지수적으로 저희가 자주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라는 금액이 무조건 절대값처럼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사실은 월세를 이자로 나눠서 그쵸.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4% 정도로 전세 대출을 받던 시대에서 코로나 기간에 2%로 전세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액이 2배로 올랐고 지금 다시 4%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2020년 레벨로 돌아가다 보니까 20년 말 21년 말에 약 2년 동안 전세 금액을 높게 받았던 임대인들이 이걸 돌려주지 못하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는 통계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100만 호 넘는 주택이 역전세 환경이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인데요. 그중에 75만 채는 5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금액들은 융통이 되겠죠. 5천만 원 정도 역전세는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25만 채는 평균 1억 5천이에요. 그것도 4월 기준에. 그러면은 한 7, 8월 기준이 되면은 그게 한 3, 4억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25만 채가 2억이면 그게 50조. 왜 7, 8월이 되면 3, 4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월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그런 거고 네. 실거래가 지수가 지금 하락하는 거를 계산하면 하락폭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21년도 하반기였기 때문에 역전세가 가장 큰 시점이 23년 하반기가 되는 거예요. 2년 지나서. 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도 역전세가 이미 일어나곤 있는데 빌라랑 오피스텔은 작년 말부터 먼저 찾아왔고 특히 빌라랑 오피스텔을 먼저 찾아왔던 배경은 그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이 공시가액의 150%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에서 140%, 126% 이렇게 퍼센티지를 낮추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역전세 환경이 찾아오게 된 거고요.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 자발적인 개념으로 2년 지나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금액이 25만 가구 정도 되는 경우에는 훨씬 크다. 수억 기억 단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금액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진 거잖아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 만들어졌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전세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지금은 전세 사기로 조사한 게 1,300건 정도 되고 970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2,400억이었고요. 근데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거는 받아야 되는 날짜에 못 받는 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드렸던 것처럼
100만 채가 평균 7천만 원이면 70조 원이나 그 해당되는 환경이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까지 하면은 금액이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구제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고 다만 이 법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전세 사기 피해가 크니까 규제하는 건 맞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규정하기가 전세 보증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전세 사기라고 그 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뭐 밤샘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위원회에 그 고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피해자 규정이 조금 어렵고 두 번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번에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 네, 그 금액을 이제 그러니까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네. 이번 피해자 구제 방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해당 주택을 네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 지금 전세금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매수를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네.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는 게 야당 측 입장이고. 이거 왜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를 받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다 해줘야 된다 이건 뭐 그렇죠. 어려울 수 그게 있겠지만.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확실한 전세사기 피해자고 이 확실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100% 구제를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구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쵸, 이번에 그거는, 합의한 부분들은 그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은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논쟁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저리에 융자를 해주면서 일단 생존할 수 있게 하겠다. 그다음에 그 주택을 뭐 사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겠다 등등이 담긴 거고 어쨌든 이게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세 피해자가 많아져서 이게 나오게 된 거니까요. 의미가 있다. 어쨌든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전세 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처방이 그러면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그 제시하는 처방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의 상한을 지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LTV 70%로 3억 원짜리 주택이면은 2억 1천만 원 대출이 맥시멈이듯이 3억 원짜리 주택이면은 2억 1천만 원의 전세 보증 금액을 맥시멈으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 전세를 내놔야겠다 했을 때 2억 1천만 원까지가 보증금 상한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전세가율이 90%나 95%가 돼버리면은 주택 매매 가격이 그냥 5%만 내려가도 깡통 전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 상한을 두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당장 해도 돼요. 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차 보증금 상한선을 임차 보증금 상한선을 그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게 되면은 설령 임차료가 70%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주택의 매매 가격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월세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최대 30%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은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세가율 상한이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격해지면 과격해질수록 그 해법들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하지 말자. 이게 준 가격이고 전세는 수명이 다 됐으니까 전세를 없애자. 월세로 가자. 이게 매우 과격한 그런 성향의 대안인 것 같고 어쨌든 전세와 관련해서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이게 되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시장은? 전세가율 상한제 같은 건 거의 사실상 뭐 즉시 시행해도 될 정도로 왜냐면 아니 근데 높으신 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게 그런데 주식에서도 최근에서도 이런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레버리지를 썼던 비중이 자기 자본의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썼던 게 CFD 계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전세 끼고 갭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뭐 레버리지가 2.5배가 아니라 뭐 10배, 100배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니까 거의 뭐 암호화폐 수준의 레버리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조금만 조정받아도 곧바로 깡통 전세나 역전세가 돼버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너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자기 자본을 넣어야지 되는 게 이런
그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 이달에 사전 청약이 시장에 큰 관심이었는데 첫 번째 사전 청약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 일단 뉴홈이라는 게 또 오랜만에 들으셔서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분양주택, 이게 2022년에 굉장히 일단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 분양주택은 MB 정부 이후에 거의 규모가 축소되었었어요. 5년에 약 10에서 15만 원 정도 분양을 하고 MB 정부 때는 그거를 10년에 70만 원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공공 분양이어서 그 공공 분양이 또 반값 아파트로 분양이 되니까 세곡지구, 네곡지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른 민영 아파트들이 소위 분양 초토화가 돼서 올 미분양이 돼버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공공분양주택을 없애면서 공공분양이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8.16 부동산 대책이라고 공급대책 첫 번째 발표했을 때 5년 50만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건 1년 평균 10만 호가 되다 보니까 MB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되는 큰 거고. 규모죠. 그래서 그러면 5년 50만 원을 어떻게 분양을 하냐 하니까 첫 해연도, 둘째 연도는 뭐 3만 호, 4만 호 분양을 하고 3만 호, 4만 호, 10만 호, 14만 호, 17만 호 이런 식으로 점증식으로 체증식으로 증가하는 분양이 되고 그게 이름이 뉴홈이 된 거예요. 네, 공공분양. 그래서 지금 뉴홈은 지금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도 올해 원래 7,000세대였거든요. 뉴홈이. 그리고 6월과 12월에 공급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거 우리 만세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대상을 넓혔고요. 네. 그래서 3월, 6월, 9월에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3월, 6월, 9월. 네, 원래 6월, 12월에서. 그래서 6월에 원래 할 거였는데 대상 늘어나면서 6월 후보지가 어디냐라고 딱 공개가 됐는데 이 서울이 포함이 되었던 거죠. 두 군데나. 예. 그래서 서울이 포함이 되니까 하나는 그 동작구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부지인데 거기 진짜 위치가 기가 막힌 곳 아닙니까? 제가 예, 재수하던 시절 그 노량진을 베이스로 생활하셨던 분들은 수방사 부지를 알고 계신데 저 알고 있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수방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 흔히 말하는 영구 한강 조망고. 예,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왜냐면 항상 거기를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긴 도대체 뭘까? 그 재수할 때 사육신묘에 오르면 네네 답답한 맞습니다, 마음에. 맞습니다. 그 네. 사육신 공원 바로 앞에 그 그렇죠. 군부대가 딱 보여요. 있는데 거기가 그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여서 아마 그냥- 거기에 그 군대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네, 수방사 부지라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1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 노량진역 바로 옆에, 그러니까 사육신공원 앞에 있고 그냥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좋죠. 예. 그리고 거기에 25평형으로 구성된 이제 250세대 정도의 그 일반 공급 이제 공공 분양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도 그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강동구 공급은 또 굉장히 독특한 공급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 네, 보통 강동구에 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남양주 왕숙지구나 이런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가 남양주 왕숙, 안양, 그다음에 수방사 부지랑 강동 이렇게 네 개가 이제 6월 말 19일부터 네. 그 청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근데 왕숙지구 분양가도 평균적으로 3억대 중후반이 되는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3억 1천만 원에 분양한단 말이에요. 서울 강동구인데.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3억 1천만 원이냐 얘기를 하면은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 40년 사용권 그리고 중간에 재건축 기간 포함 또 40년 사용권. 그러니까 거의 한 80년 플러스 알파 기간을 건물을 거주할 수 있게 네. 건물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매각도 돼요. 준공되고 나서 땅이 없는데 매각이 돼요? 건물을 사고 팔면 되잖아요. 건물을. 예. 실제로 그 MB 정부 때도 이런 주택이 있었고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었고 뭐 서초포레 5단지나 강남 브리즈힐 같은 토지 임대부 공급 주택에서 주택만 공급이 됐습니다.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 2009년쯤에 평균 1억 5천만 원에 건물이 팔렸는데요. 우와. 그러니까 세곡 네곡지구 25평 아파트는 한 2억 3억 가까이 분양을 했는데 얘는 1억 5천에 분양을 했고 근데 준공되고 나니까 당연히 건물만 팔아야 돼서 한 6억대 정도의 그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 4배가 거의.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건물이긴 하지만 결국 강남이구나. 땅값에 대한 임대료는 조금 내지만은
건물을 보유하고 80년 이상 거주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일반 공급형도 있고 네. 또 나눔형이라고 하는 시세가 70%로 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도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뉴홈이 공급 골자가 세 가지 방식이 다 포함이 됐다는 측면에서 일반 뭐. 이번 6월달 사전 청약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청약을 알아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청약 홈에 가세요. 저도 그러는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전 청약은 사전청약.kr을 가야 돼요. 그거 왜 이제 알려주세요? 네. 아, 그게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요. 예. 이게 사전 청약점. .kr이라는 주소지가 있어요. 사전청약.kr. 그리고요. 네. 이것도 그래서 저는 좀 통합했으면 좋겠는 게 네. 그 소비자를 고려한 UI UX가 아닌 이유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급 주체가 SH 서울도시공사예요.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지구나 수방사 부지나 이런 거는 LH 공사가 사업을 하거든요. SH고 하나는 또 LH고. 네, 이거는 그 토지주택공사가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이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포함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전부 뜨는데요.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나 부산도시공사나 다 다르게 한다고요, 설마? 그렇죠. 홈페이지 뭐 사전 청약에 들어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 거기서는 이제 그 서울 것까지는 여러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LH가 그래서 사전 청약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지런하시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사전 청약과 관련한 그런 노티는 제 정부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시고 청약을 하시려면은 이제 거기를 조금 가셔야 되다 보니까는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하죠. 야, 이거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려운데요? 그러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으니까 만약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각각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얼마나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그 사전 청약 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형평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평형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잖아요. 59제곱미터만 하는 게 아니라 49제곱미터, 5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평형대를 굉장히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49제곱미터가 22평형 정도 되는데 왕숙지구에 공급하는 거는 이런 59제곱미터 기준으로 3억 원 초반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안양에는 4억 원대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 수방사 부지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수방사 부지 25평 전용 59 공급가액이 평균 8억 7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8억 7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공분양주택이냐. 좀 비싸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뉴홈의 공급 타입이 일반 공공분양은 뭐 시세의 약 80% 수준 이게 수방사에 해당이 되는데 나눔형이라고 이익을 좀 나눠 먹자. 네. 이거는 시세 70%거나 좀 더 낮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고가 주택 지역인 데를 좀 나눔형으로 했으면은 뭐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이 좀 더 낮아지니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7천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 바로 옆에 또 공교롭게도 샘플 단지가 비교 대상 단지가 있고 그쵸, 민영 옆에. 아파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20% 싸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수방사 부지 청약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 청약은 아까 사전청약.kr에서 그 6월 말부터 6월 19일부터 청약을 받기 때문에 그 일정 체크하셔가지고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곧 시작할 것 같고요. 자, 또 강동구의 토지 임대부 분양 물량 80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하셨고, 네. 이거 무조건 청약해야겠죠?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강동구요? 네, 이것도 강동구 고덕 주택지구 그 옆에 있는 거다 보니까 같이 고덕 생활권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주택의 소유권이라는 게 그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내고 그리고 건물만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싱가포르식 그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80년에 해당하는 주거비를
그 3억 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야, 거는 대단한 거죠. 예. 그것도 서울 강동구에서요. 네. 해당 지역의 25평대 아파트 시세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 집이라는 게 그냥 뭐 토지랑 건물까지 다 사가지고 자산가격 상승을 바라는 차원에서도 존재하지만은 반대로 그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네. 우리가 이제 주거를 실제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서비스 비용을 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건축비만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요즘 젊은층들은 반드시 집을 사야겠다 꼭 이렇지 않다면서요. 네, 요즘에 젊다는 기준이 일단 저희보다 젊은 건데 항상 2030 네, 네. MG도 M과 G가 갈라져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완전 네.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분들은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요. 아,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혼인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당장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 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 관련 얘기를 막 아무리 열심히 전파하려고 하더라도 살 돈이 없는데 그거를 뭐 공부해서 뭐 해요? 약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당장 돈이 되는 막 이런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식과 암호화폐, 그리고 토스나 이런 서비스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을 구입하는 UI, UX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게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 엄청 쉬워요. 예. 네,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예. 정말 너무 쉽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확실히 관심도가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관심도고.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네. 사전청약 이것도 보세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개면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바꿔줘야 돼요. 네, 청약홈 가서 보시면 이게 안 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어디서 그거 오늘 알았어요. 아, 사전 청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그나마 그러지. 사전 청약으로 좀 모아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더 복잡했습니다. 더 복잡했는데 네. 조금 모아놓은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도자료 같은 거 쭉 보시면서, 그리고 1년에 2번, 3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어차피 3, 6, 9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한 직권 3년차 정도 돼서 1년에 한 10만 원이나 7만 원 정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꽤 거의 매월 빈도로 모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6월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9월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3개월 쉬시다가 제가 9월 정도 되면은 노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2030 세대 얘기하는데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집에 그 젊은이들은 네. 또 사던데요. 또 그쪽은 또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돈의 유무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 네. 당연한 건데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네. 최근에 어쨌든 주택 시장이 작년 말부터 하락을 했는데 네. 하락하는 주택 가격을 정부가 여러 정책을 써서 조금 이제 부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좀 막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시장의 자연스러운 건강한 조정이 없다는 것으로 보게 되고, 정부가 주택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소위 본인들 세대보다는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기성세대들의 네. 자산을 지켜주기 위한 그렇죠. 정책을 쓴다고 많이 느끼니까 이런 정책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상실감을 주죠. 당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한 20%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를 네네. 들어 공공주택이랑 그 옆에 시세랑. 근데 너무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네, 훨씬 20%가 더 싸도 떨어져야죠. 여전히 네. 비싼 거예요. 그럼요. 만약에 저만 해도 제가 아주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생각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구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윗세대, 우리 세대, 아랫세대 소위 3대를 봤을 때요. 그 3대 중에서 40에서 60세 사이 구간에 주택을 최대한 많이 매수를 해야 그 은퇴를 하고 나면 연금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우리나라의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그 월급 300만 원 받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연금이 100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의 그 펑크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어서 정부도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도 없고 이제 기성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네. 지금 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연결되는 거니까 네. 뭐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부동산 정책을 그렇습니다.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도 저희 오늘 아침이 있고 어쨌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 건강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전 청약이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는